자, 우리가 웹페이지라든지 그 웹서버 개발을 할 때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서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향후에 배울 Node.js와 Vue.js와 같은 웹서버용 프로그래밍 언어까지 이해를 깊이 할 수.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래밍을 하는데요. 우리가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 배울 때 항상 필요한 게 개발 환경이잖아요. 근데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웹브라우저에 다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하거나 설정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저절로 설치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를 사용자 입장이 아니고 개발자 입장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개발을 위해서는 좀 코드 에디터 같은 게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쓸 수 있겠지만 좀 사용이 편리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비주얼 스튜디오를 많이 써봤기 때문에 비주얼 스튜디오에 무료로 쓸 수 있는 버전이 비주얼 스튜디오예요. 다양한 개발 언어를 지원하는 범용의 그 텍스트 에디터, 그 다음에 범용의 언어 개발 환경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설치를 해서 향후에 우리가 쓸 뭐 Node.js, Vue.js 이 포함해가지고 자바스크립트 계열의 프로그래밍을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강의 홈페이지에 가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사용 방법에 대한 링크를 깔았습니다. 이 링크를 찾아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설치를 해주면 되는데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하는 게 생소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비주얼 스튜디오를 써본 학생들에게는 어느 정도는 이 UI 같은 부분은 익숙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비주얼 스튜디오는 이 개발하는 언어 자체가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C, C++, Python, C#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하기 위한 굉장히 특화된 개발 환경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C나 C++를 개발할 때 비주얼 스튜디오를 많이 쓴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런 특화된 언어라기보다는 이제 어떤 언어든지 다 개발할 수 있는 범용의 이 개발 환경이 필요합니다. 물론 자바스크립트를 위한 전용 개발 환경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거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범용으로 쓸 수 있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을 해서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운로드라고 하는 부분을 눌러서 들어가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받을 수 있는 사이트가 뜨게 됩니다. 영어로 되어 있어서 조금 어색할 수 있겠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말 것은 단어가 어렵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뭐 다운로드 모르는 사람 없으니까 다운로드 for 윈도우즈 그대로 깔아도 되겠지만 한번 확인하고 깔 필요가 있으니까. 자, 우리 운영체제는 윈도우즈고 그 다음에 CPU의 비트수는 64bit이니까 x64를 깔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스테이블로 다운로드를 해서 설치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설명이 나오지만 우리가 한번 다운로드가 다 되면 그냥 클릭해서 설치를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운로드 할 동안 읽어보라고 하는 거니까 한번 읽어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썬도 되고 C++도 되고, 그러니까 ESLint라고 하는, ES는 뭐 인베드 시스템이라고 오해할 수 있겠지만 그건 아니고 우리가 쓰는 자바스크립트의 약자가 ES입니다.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를 위한 린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가 이제 빈번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린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는 익스텐션, 애드온 뭐 이런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법이 맞는지 틀리는지 제대로 개발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힌트를 주는 여러분의 이제 도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열어서 설치를 하면 되고요. 설치하는 과정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동의 눌러서 그냥 깔아주면 됩니다. 바탕화면에 바로가기는 하나 만들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돈 받고 파는 프로그램이 아니라서 뭐 설치할 때 특별한 질문도 없고 설치 과정도 굉장히 무거운 프로그램은 아니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코딩 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료 누르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이 이제 어떤 뭐 개발할 건가에 따라 가지고 이게 세팅 같은 게 저절로 이제 바뀌게 되어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개발을 위해서는 폴더를 좀 지정을 해야 됩니다. 폴더 지정해야 되는데 이 수업에서는 바탕화면에 my.js라고 하는 폴더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폴더를 만들어서 우리가 개발할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코드, HTML 코드는 다 이 폴더에 이제 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이 파일에 들어가서 폴더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폴더를 폴더 열기로 선택을 하면 이 폴더에 대해서 비주얼 스튜디오가 인지를 해서 이게 파이썬용인지 자바스크립트용인지 이런 것들을 판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제 편리함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폴더 열기로 들어가서 바탕화면에 my.js를 선택을 하면 뭐 되는 겁니다. 근데 현재는 이 my.js가 비어 있거든요. 비어 있어서 이제 아무것도 안 뜹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HTML을 만들어서 이 HTML 속에 자바스크립트를 프로그래밍을 한다고 생각하면 먼저 HTML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새로 만들기로 해서 뭐 test.html 이렇게 쳐서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이 HTML을 뭐 공부하거나 뭐 그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이건 간단한 스크립트 언어이기 때문에 있다는 정도만 알면 되는 굉장히 간단한 이제 언어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HTML을 좀 더 능동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에 대해서 한번 복습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test.html을 만들게 되면 여기 test.html이 이제 뜨고요. 자, 누르면 이 HTML을 편집할 수 있는 편집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편집기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코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작은데 폰트가 좀 작은데요. 기본 설정 가서 설정으로 가면 텍스트 편집기 나오고 자동으로 키워주는 거를 보고 싶은데요. 코드 렌즈는 아닌 것 같고 세팅이 굉장히 많네. 글꼴 자동으로 하는 게 없나? 자, 스크롤로 하는 기능은 현재 잘 보이진 않네요. 30 정도 할까요? 30 정도면 좀 괜찮네요. 뭐 확장 깔 건가 뭐 그런 것들 계속 뜨고 있습니다. 굉장히 친절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현재 설정한 거는 강의에 이 폰트가 너무 작으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설정에 들어가서
텍스트 편집기 글꼴 가서 글꼴을 좀 키웠습니다. 마우스 휠 이용해 가지고 폰트 조정하는 거를 좀 찾고 싶었는데 그건 잘 안 보이네요. 자, 요 test.html 가서 우리가 이 개발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요 개발하기 전에 또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 이 자바스크립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를 어떻게 이제 공부할까? 이 자바스크립트의 전반적인 문법에 대해서는 우리 강의실에 들어가면 자바스크립트 사용 방법이라는 게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해 볼 건데요. 일단 우리가 이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를 잘 알기 위해서는 이 자바스크립트가 왜 개발이 됐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건가 이런 측면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죠. 이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이름은 자바하고 뭔가 관련돼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에게 이제 단언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이 자바스크립트는 자바하고 관계가 거의 없습니다. 이 시작은 자바에 이 관심을 두고 자바를 지향점을 해가지고 개발을 하기는 했는데 개발하다 보니까 이 자바를 비슷하게 쓰는 거는 좀 어렵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했지만 자바라고 하는 게 인기가 없는 언어였고 그 다음에 이 자바라고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의 이제 하드웨어 독립적으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바의 특성을 좀 흡수하면서도 이 웹브라우저에 좀 쓸 수 있는 언어로 이렇게 개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자바스크립트를 볼 때 먼저 봐야 되는 거는 자바라는 것부터 한번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바라는 언어는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언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자바라는 언어의 이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바 언어의 특징.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바라는 언어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자바는 가장 좋은 특징이 장치 독립적입니다. 한번 코딩하면 모든 장치, 대부분의 장치에 쓸 수 있다는 것을 강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스는 하나고 원 소스고 멀티 디바이스에 이제 쓸 수 있다. 이게 자바를 개발한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볼 때는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소스 코드는 당연히 하나일 거고 이 소스 코드에 대해서 여러 장치에서 돌아가는 거는 뭐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CPU 그 다음에 보통 메모리잖아요. 이 구조가 달라지게 되면 여기에 들어가는 이 소스 코드는 당연히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컴퓨터 구조에서도 배웠지만 이 소스 코드라고 하는 거는 그대로 컴퓨터가 CPU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얘를 머신 코드로 이제 바꿔줘야 되잖아요. 이 머신이라고 하는 거는 CPU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는데 CPU가 알아먹을 수 있는 코드, 이 코드는 이진수 코드가 되겠고 이 이진수로 이제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진수로 만들어 주려고 하면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이진수로 만들어 준다는 거는 사실은 CPU의 명령어 체계를 아는 겁니다. CPU 명령어 체계는 ISA라고 흔히 이름을 붙이는데 Instruction Set Architecture라고 해서 CPU의 연산을 어떤 과정으로 어떤 제어 방식으로 할 건지를 명확하게 정의해 놓은 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CPU에 돌아가는 여러 명령어들을
집합적으로 모아서 체계화시킨 체계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이 ISL을 바탕으로 해서 기계어 머신 코드를 만들어 줍니다. 이 머신 코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이진수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진수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사람이 알아먹을 수 있는 알파벳을 쓰는 방식이 유용해진 겁니다. 머신 코드, 기계어는 CPU가 알아먹을 수 있는 이진수 기반으로 되어져 있는데, 맨 처음에는 사람이 이 이진수를 다 외워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아주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는 이 이진수를 외우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컴퓨터에서는 이 이진수를 직접 쓰는 거는 좀 어렵기 때문에 16진수를 쓰는데, 어쨌건 이진수를 쓰든 16진수를 쓰든 숫자기 때문에 사람이 암기한다는 거는 아주 이 숫자에 특화된 두뇌를 가진 사람 아니면 훈련받은 사람이 아니고는 사용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알파벳을 쓰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제 만들어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소스 코드는 사람에게는 좋은데, 사람에게는 굉장히 이제 혁신적인 부분이긴 한데, CPU는 이 소스 코드의 알파벳을 알아먹지를 못합니다. 반드시 번역 과정이 필요해요. 보통 이제 이 번역 과정은 컴파일이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실제 기계가 만들어내는 거는 링크까지 해가지고 컴파일과 링크를 소스 코드에서 머신 코드로 이제 번역하는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중초적인 역할을 하는 건 어떤 걸까요? 중초적인 역할을 하는 거는 당연히 내가 어떤 CPU를 사용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 되겠죠. CPU가 달라지면 머신 코드가 당연히 달라질 거고 소스 코드에서 번역할 때도 달라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번거로운 점이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가 바뀌면 소스 코드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계어가 바뀌었고 기계어를 번역하기 위한 컴파일러도 장치마다 다른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너무 밀접하게 연결되어서 이 소스 코드가 여러 곳에 쓰여줘야 되는데 소스 코드가 여러 곳에 쓰이기가 어렵게 됐다. 이런 문제를 인식을 해서 만든 게 이 자바라고 하는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스 코드를 만들면 프로그래머 여러분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장치에서 단일 프로그래밍 언어로 이제 돌아가는 우리 장치가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드웨어는 마음대로 개발해도 됩니다. 그러면 예전에 개발한 사람들은 이런 방식을 왜 안 썼을까요? 자바는 어떤 특별한 점이 있죠? 자바는 왜 장치 독립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가 돌아가게 되죠?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바에는 아주 독특한 개념이 있는데요. 이 자바는 VM이 들어있죠. 보통 앞에 J까지 붙여서 JVM이라 하는데 자바 버추얼 머신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굳이 번역하자면 자바 가상 기계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자바 버추얼 머신이 있어서 이 자바 버추얼 머신이 장치 독립적으로 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이 자바에 소스 코드를 이제 만들면 컴파일 하잖아요. 컴파일 하면 바이트 코드라고 하는 이 자바 버추얼 머신에서 돌리기 위한 코드가 얻어지고 얘를 JVM에서 이제 돌려서 실행을 하는 거잖아요. 하는 거고 실제로는 이 JVM이 이 CPU하고 메모리 쪽을 제어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는 소스 코드는 하나로 가지고 가고
바이트 코드로 바꾸는 거는 똑같거든요. 장치의 독립적입니다. 그렇게만 만들어주면 이 JVM이 바이트 코드를 돌려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실행할 때 어쨌건 뭐가 필요합니까? CPU하고 메모리가 필요하니까 이 JVM이 간접적으로 이 프로그래머의 요구사항을 돌려주는 거죠. 돌려주는 건데 그럼 다른 언어도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는가라고 이야기할 건데 우리 프로그래밍 언어를 살펴보면 장치에 종속적인 특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C 언어 많이 배웠는데 C 언어는 장치 독립적으로 프로그래밍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C 언어는 불가능합니다. 얘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자바라고 하는 새로운 언어가 나온 겁니다. 그 C 언어는 장치 독립적인 설계가 왜 불가능한가요? 설계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C 언어에는 장치 독립적인 특성을 가지는 게 불가능한 언어적 특성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 부분 우리 뭐라고 불러요? 자, 우리가 그런 특징은 포인터라고 부르잖아요. 이 포인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장치 독립적으로 설계하는 게 불가능해요. C 언어에서는 프로그래머가 메모리 위치에 직접적인 접근을 하고 주소까지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다 보면 장치에 종속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CPU에서 메모리를 관리하는 체계는 한 가지 방식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컴퓨터 구조에서 배웠듯이 다양하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빅 엔디언, 릴 엔디언 이런 거 배웠듯이 그 다음에 워드를 어떻게 접근할 건지 바이트 단위는 어떻게 접근할 건지 이 메모리에 접근하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제거한다는 게 C 언어에서는 불가능해요. 근데 자바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바에서는 과감하게 뭘 포기한 겁니까? 메모리 접근, 포인터 포기한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논리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바는 목적이 장치 독립을 위해서 만든 건데 이 포인터 때문에 장치 독립이 안 된다고 하면 삭제하는 게 맞죠. 내가 생각하는 가치는 장치 독립이 최우선이니까 포인터를 과감하게 삭제합니다. 그럼 메모리는 누가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바 버추얼 머신이 메모리를 관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같은 이제 초보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걱정 하나가 사실 덩게됩니다. 포인터가 없기 때문에 내가 골치 아픈 주소 접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프로그래밍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장치 독립이라고 했는데 이 자바를 만들고 보니까 초보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와 같은 이 프레임워크에서도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머가 접근하는 체계는 자바를 기반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게 바뀌어서 안드로이드의 제1 언어는 자바가 아니고 카틀린으로 이제 바뀐 상태고 자바는 두 번째 지원 언어로 이제 등급이 떨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자바를 가지고 있는 오라클하고의 그 법적 투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라고 하는 언어는 이 장치 독립이라는 측면에서 이 나온 획기적인 언어, 좋은 언어이고 이 장치 독립 특성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강점 하나가 포인트가 없다는 그래서 초보자들이 접근하기 쉬운 언어가 됐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특성도 있지만 이 포인트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자바를 공부해 보면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데이터를 넘겨줄 방법이 없어요. C 언어에서는 포인트 하나 넘겨주면 자르르 내가 그 정보를 접근할 수가 있었는데 자바에서는 포인트를 넘겨주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새로운 자료 구조를 이용해서 이
자료구조 교환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실제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좀 더 고급화된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만나게 되는 불편한 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자바의 또 좋은 특징은 뭐예요? 객체 지향이죠. 객체 지향 특징이 있습니다. 자바에서는 객체 지향을 어떻게 하나요? 자바에서는 객체 지향을 클래스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자바는 영향을 많이 받은 게 이 C 언어에서 객체 지향을 붙여서 나온 개념이 C++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 C++ 언어에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아서 나온 언어가 자바입니다. 자바. 그래서 조금 거칠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C++에서 장치 독립 특성을 부여한 플러스 알파로 장치 독립을 부여한 언어가 자바다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문법 체계가 C++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C++를 많이 배우진 않았지만 우리가 아두이노로 프레임워크를 할 때 C++를 한번 배워보긴 했지만 그걸 배울 때도 여러분이 느꼈듯이 자바랑 아주 비슷하다 이렇게 좀 느꼈을 거예요. 근데 그건 당연한 게 C++가 굉장히 히트를 쳤거든요. 나오자마자 아마 크게 히트를 쳤을 겁니다. 왜냐하면 C 언어는 여러분 1학년 개발 과정을 한번 보면 얘는 체계적 개발이 어렵습니다. 체계적 개발. 함수, 변수가 많아지면 이걸 모으기 위한 방법론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물론 내가 아주 열심히 잘 기록해서 내가 소스코드를 추적하면 모르지만 그게 번거롭잖아요. 내 일도 바쁜데. 그래서 체계적인 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이걸 프레임워크로 어떻게 내가 만들 거냐 하는 요구가 생겼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벨 연구소에 있던 스트로스트립이라는 사람이 C++라고 하는 객체 지향, 클래스 기반의 객체 지향을 제안하면서 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가려운 것을 그 C++가 이제 긁어준 거죠. 아, 이걸 쓰면 내 코드 모아주는 게 체계적으로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덤으로 협업도 되는 겁니다. 협업도 되는 거고, 유지보수도 정말 편하게 되고, 야, 객체 지향이 정말 답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C++는 C 언어의 특성을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에 포인트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CPU가 바뀌면 C++의 코드도 필연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언제? 내가 포인터와 같은 하드웨어 접근을 했다고 하면 C++의 소스 코드는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자바는 거기에 하나를 더 추가해서 하드웨어를 굳이 소스 코드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느냐? 접근하지 말자. 장치 독립적으로 만들자. 그럼 하드웨어 접근은 누가 할 거냐? 하면 자바 버추얼 머신이 하면 된다. 자바 버추얼 머신으로 해결을 하자 라고 한 겁니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를 그러면 웹브라우저에서도 쓰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요구가 생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개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개발하는 게 좋을까? 이걸 또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은 웹브라우저가 크롬이 제일 1위고 그 다음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버려서 엣지로 갔고 파이어폭스라는 것도 있고 사파리라는 것도 있고 다양해졌잖아요. 근데 맨 처음에 이 웹 시대가 열렸을 때 웹브라우저는 넷스케이프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넷스케이프 쪽에서 웹브라우저에서 HTML만 보면 좀 재미가 없으니까 좀 더 현란한 동적인 웹을 만들고 싶다는 요구가 있어서 만들어진 게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언어를 만들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온전히 이 웹브라우저에서 편하게 돌아가는
언어를 만들고 싶습니다. 웹브라우저에서 편하게 돌릴 수 있는 언어. 자, 요거를 개발 목표로 삼고 우리가 개발해서 나온 결과물이 자바스크립트가 됩니다. 편하게 사용하는 거. 그러니까 이 문법을 아주 체계화되어 있고 C++나 자바처럼 내가 만들겠다 이런 의도로 한 게 아니고 넷스케이프라는 회사에서 넷스케이프 여러분은 본 적도 없는 웹브라우저일 건데 얘네가 열심히 잘 나가다가 인터넷 익스플로러한테 밀려서 망했습니다. 망했지만 이 기반이 그대로 살아남아서 모질라라든지 파이어팍스 이쪽으로 이어져 가지고 지금 현재도 뭐 그 DNA는 살아남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넷스케이프밖에 없었으니까 여기 넷스케이프에서 HTML만으로 웹페이지 보여주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재미가 없어서 이 HTML을 좀 더 동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나온 개념이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스크립트 기반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에도 있듯이 자바스크립트이기 때문에 얘는 구조적인 개발, 체계화된 개발을 관심 있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코드를 그냥 돌리는 겁니다. 스크립트 기반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코드 실행하는 게 목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바스크립트는 여러분이 공부를 해보면 이 문법 자체가 조금 중구난방이고 애매하다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이건 태생부터가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편하게 쓰려고 하면 뭐예요? 체계적으로 엄격하게 하면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는 그런 식으로 만든 게 아니고 우리는 엄격한 거는 싫어. 편하게 쓰고 싶어. 라고 해서 만든 언어입니다. 근데 넷스케이프 입장에서는 이런 그때그때 편하게 실행하는 그 다음에 HTML이 쉬운 것처럼 이 웹브라우저에서 돌리는 스크립트 코드도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거를 좀 만들자라고 해서 이제 개발을 하게 됐고 원래부터 이름은 자바스크립트는 아니었고요. 다른 이름을 쓰다가 이제 이 자바를 개발한 회사가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라는 회사인데 지금은 완전히 망해서 오라클 쪽에 넘어갔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오라클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회사가 자바의 이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바스크립트라는 말도 쉽사리 이제 쓸 수가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바가 들어가 있잖아요. 자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라는 말은 그럼 누구 걸까요? 누구 걸까요? 당연히 오라클이라는 회사. 오라클. 이 회사가 자바스크립트의 이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못 쓰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데 일단 태생은 넷스케이프라는 회사에서 웹브라우저용으로 개발을 했는데 이 개발할 때 협업을 하는 회사가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가 돼서 그러면 선이 자바라는 거를 좀 히트시키고 있으니까 나도 거기에 좀 동참해가지고 우리 스크립트 언어도 조금 인기 있게 만들겠다 해가지고 좀 마케팅 언어로 만든 게 자바스크립트입니다. 근데 현실은 뭔가 하면 넷스케이프 쪽에서 한번 보니까 자바를 쓰려고 봤는데 자바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자바 벌추얼 머신 있잖아요. 벌추얼 머신이 있고 이 벌추얼 머신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 느립니다. 자바는. 그래서 사실은 자바는 성공하지 못했던 언어거든요. 우리 PC에 자바로 돌아가는 뭐 실행 파일이 있나요? 없잖아요. 자바는 이제 모든 기기에 다 쓰려고 이제 만들었고 모든 하드웨어에 다 넣으려고 만들었는데 현실은 이 벌추얼 머신이 성능을 못 따라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사용하기 어려운 언어로 남게 됐습니다. 근데 이걸 먼저 간파한 게 넷스케이프 쪽입니다. 넷스케이프 쪽에서 보니까 이 자바스크립트는 자바 기반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자바 기반을 만들려다 보니까 너무너무 느려요. 그 다음에 너무 체계화되어 있고 엄격합니다.
자바는 객체를 쓰지 않으면 뭐든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C 언어는 객체 쓰지 않더라도 그냥 막 써도 관계없잖아요. 근데 자바는 C++를 받으면서 C 언어의 특성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없애고 C++가 가진 객체지향적 특성만 그대로 받아서 만든, 그러니까 그런 언어이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이거 쓰다가는 내가 원했던 목적이 달성할 수가 없겠구나. 쉽게 말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러니까 이런 언어가 되어버리겠구나 라고 해가지고 다시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름은 자바스크립트가 좋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로 그대로 남아 있고요. 근데 안에 내부적인 특성은 싹 다 바꾸었습니다. 싹 다 바꾸어서 이 자바스크립트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나가게 되고, 여러분이 자바스크립트를 볼 때 또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ECMA 스크립트라고 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ECMA 스크립트는 새로운 언어가 아니고 얘는 이제 표준화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표준화. 자바스크립트라는 게 어쨌건 웹브라우저의 선두주자였던 넷스케이프에서 그래도 스크립트 언어를 만들어서 자바스크립트라는 걸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인기를 얻었습니다. 인기 얻어서 그러면 이 인기 얻은 거를 한번 표준화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 사람이 지 마음대로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자, 표준화를 위해서 이 개발을 이제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표준화를 어디서 할까라고 고민하다가 자바스크립트 그룹에서 택한 게 그러니까 ECMA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ECMA는 European Computer Manufacturing Association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컴퓨터 제조업체의 협회입니다. 제조업 협회. 그래서 협회니까 이런 데서 뭐 표준화하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유럽 쪽에 큰 표준화 단체 중에 하나고, 미국에서는 NC라든지 뭐 니스트 이런 쪽이 이제 표준화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유럽 쪽은 ECMA라는 게 있다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그냥 영어 알파벳만 보면 에크마라고 읽고 싶은데 이게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발음이 안 좋은가 봐요. 뭐 병처럼 이렇게 느껴지는가 봐요. 우리한테는 에크마 하면 별 느낌 없는데, 그래서 항상 읽을 때는 에크마라고 읽지 않고 ECMA라고 읽는다는 거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ECMA 스크립트라고 하는 자바 스크립트 기반의 표준화를 이제 만들게 되고요. 이 에크마를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거꾸로 자바스크립트 이야기하면 자바스크립트는 ECMA 스크립트를 바탕으로 한 언어입니다. 근데 여기 쓰는 거 보면 여기는 바탕으로 했다 하고 여기는 기반으로 했다고 하고 이게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해석하기도 안 똑같아요. 원래 프로그래밍 언어 표준화하면 거기 딱 맞춰서 프로그래밍 언어가 나오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C++도 표준이 계속 발전되고 있고 그걸 이 컴파일러들이 따라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 자바스크립트 진영은 뭐 영원히 자유롭다고 해야 되나? 표준화가 있는데 안 지키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근데 이렇게 이 프로그래밍 언어의 표준화가 좀 어떤 면에서는 엉망이 되는 이유는 이 웹브라우저 시장, 웹 시장이 너무너무 빠르게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넷스케이프를 무너뜨렸던 인터넷 익스플로러 쪽에서도 HTML만 쓰는 것보다는 동적인 이 스크립트 언어를 사용하는 게, 그러니까 코드 그냥 딱딱 붙여가지고 간단하게만 실행하는 거 스크립트를 하잖아요. 스크립트는 말이란 뜻이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실행하는 파편적인 그 코드를 쓰면 HTML을 공부할 친구들 수준에서는 코드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자바스크립트를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데 자바스크립트 그대로 받아들이면 저작권을 물어야 되잖아요. 돈을 줘야 되니까 이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도 자바스크립트 비슷한데 좀 다른 언어를 또 만들어서 공개를 합니다. 그게 지금도 이어져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타입스크립트라고 하는 것을 또 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의 대항마로.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자바의 대항마로 C샵이라는 것도 이제 밀고 있고요.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대단하게 살긴 한데 또 남이 잘 되는 걸 이제 못 보기 때문에 C샵은 자바하고 지금 경쟁하고 그 다음에 타입스크립트는 자바스크립트 계열이랑 이제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슷한데 막 다르니까 여러분과 같이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헷갈립니다. 아, 뭘 공부해야 될지.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강조하듯이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언어는 여러분이 그 적응력을 기르는 거지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를 다 공부하겠다는 거는 바보 같은 전략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필요한 거를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보는 건 좋은데 문법 위주의 공부가 아니고 이 프로그래밍 언어 자체를 좀 이해하면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게 굉장히 좋은 접근법입니다.